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3월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입니다. 최근에 국내외에 어떠한 경제 이슈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7대 그 경제 지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은행권의 부동자금이 400조 원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사실은 2013년도만 하더라도 275조 정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매우 많이 증가했다는 건데요. 포인트는요, 부동자금이라는 것이 한글로 써서 헷갈릴 수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자금이 아니라 뜰 뿌자입니다. 떠서 돌아다니는, 즉 제대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대기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의 그 MMDA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입출금식 상품이긴 하지만 금리는 더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의 입출금식 예금 MMDA의 평균 이자율이 0.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금리를 감수하면서도 자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불안정하죠. 그리고 또 미국발 금리 인상 뭐 이런 악재도 있고 해서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2016년 말 은행권 전체 정기예금이 600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상당한 금액이 제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원인은 초저금리 시대의 어떤 그런 장기화에 따른 투자 대안의 확보가 되지 않은 것이 주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박스피라는 말이 이제 요새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박스를 갖췄다 이런 뜻이죠. 즉 1900포인트부터 2100포인트까지 한 4, 5년 정도 계속 머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세계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도 컸을 것이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떤 그런 개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해외에 투자했을 때 외국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유럽 쪽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가장 황금성이 좋은 시장이 한국 시장이라고 한다는 말 있는 것처럼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2100을 넘을 때는 또 매도하고 또 내려갈 때는 또 매수하고 이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2100이 돌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의 이제 전문가죠. 리서치 센터장들의 설문을 해보니까 2017년 말에 코스피는 22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사실 뭐 맞는다는 보장 없습니다만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된 건 맞습니다. 참고로 2015년 7월 달에 2100을 돌파하고 나서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1년 7개월 만에 다시 재돌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박스피를 돌파할 것인가 했을 때 그렇다고 보는 분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이 경제가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에 우리 편승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요. 또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지금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다. 그 이유는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 이익이 상승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증가됐을 때는 사실상 증시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제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많이 표방하고 실제로 이렇게 액션이 들어가게 되면 관련된 여러 이제 국가들,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서 뭐 상당한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보호무역 쪽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시장이 상당히 먹구름이 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시 박스비에 갇혀버리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요새 뭐 정치도 상당히 좀 불안정하죠. 그리고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난다고 하지만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수입이 더 하락해서 흑자가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무역 규모가 파이가 줄어드는 그런 약점도 이제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계부채와 금리에 대해서는 참 최근 수년 동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었습니다. 사실 가계부채는요, 국가 경제 어떤 규모와 거의 일치하게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 거품 없는 경제는 사실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약간의 거품은 항상 이제 앞서가고 있고요. 그 부분을 실물 경제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뭐 유럽서부터 선진국들 그리고 후진국도 보여주고 있는데
1400조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가계의 금융 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즉 가처분 소득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소비 여력이 은행 이자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보는데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 5,100만 명쯤 됩니다. 인구가. 그 인구를 가지고 이제 부채를 나눠보니까 1인당 2,600만 원 정도. 사실 4인 가족이면 1억 정도의 가계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는 165%.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계 부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미국이 금리 인상 확실한 그 오픈된 그런 악재입니다. 사실 알려진 악재는 대체 악재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금리가 상당히 안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미국과 상당 부분, 상당 기간 동안은 디커플링을 저는 예상을 합니다. 즉, 미국은 금리 올려라. 우리나라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일부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0.2%포인트 정도 낮출 수도 있다 보는 이유가요. 환율 정책이죠. 그러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 기업은 당장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뭐 항생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만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물가가 상승할 수가 있죠. 즉 1달러가 1,000원에 1달러에 1,200원, 1,300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물가가 상승해서 국내 어떤 그 서민들 경제는 상당히 악재이지만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1,300조라는 거대한 가계부채에서 1%포인트만 올린다고 하면 미국을 따라가면서 그러면 13조 정도의 소비가 위축되는 이러한 아주 당장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즉 아마 제가 다음 정권 내내 미국보다는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현상을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7대 경제지표 중에서 첫 번째 경기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9%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2%가 상승해서 거의 2% 정도의 이제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1.5%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저물가가 아니라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와 거의 일치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심리 지수는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업황 실적 BSI 지수죠. 이 부분도 조금은 좀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61개월째 무역 수지가 흑자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뭐 불황형 흑자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어떤 수출 주도형 국가의 특성상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관찰하고 있는 세계 6대 주요 지표 중에서 코스닥만 조금 빠졌고요. 월봉 캔들 차트죠. 기준을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자, 금리 부분입니다.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대표 수익률인데 금리인데 우리나라에 1.66% 정도 뭐 거의 미미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은행권 수신금리라든가 대출금리는 오히려 내리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지만 수개월 전부터 금리를 인상한다는 압박 때문에 시중금리는 미리 올랐었습니다. 소폭이나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알려진 악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를 끼고 대출을 끼고 주택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당장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뭐 너무나 많은 대출을 받은 분들은 문제지만 자산에다 묻어둔 그런 주택이라는 자산 묻어둔 대출 범위 즉 뭐 DTI라든가 DSR을 고려한 대출금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환율은요. 지난달 평균보다 최근월이 좀 내렸습니다. 오히려 미국 금리 인상 압박이지만 환율을 내리는 즉 원화가 좀 강세가 된 상대적으로 이런 모습 보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한 3,700억 달러쯤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역대의 가장 많은 양의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달러 이탈 즉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때 흡수가 가능하다라는 자신감도 뭐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통화량은 여전히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
코스피 주식거래대금은 강보 합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M2 총통하죠. 7.5% 정도로 시중에 자금은 풍부하게 있는데 참 돌지 않아서 그게 이제 문제일 수 있겠죠. 자, 원자재는요, 뭐 기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바이유 같은 원유 가격은 배럴당 54달러 정도, 이 정도에서 몇 달째 5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국제 금시세는 조금 부침은 있습니다만 온스당 한 1,200 달러 정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요, 상당히 그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6년 11월 3일 날 대책을 발표한 내용들이 가계부채를 조이고 공급을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거인지 몰라도 주택 매매 가격 지수라든가 전세 가격 지수가 제로에 멈추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띄게 하락되진 않고요. 지금 그동안 상승이 계속 이어지다가 멈췄다라는 것, 즉 이 절대 어떤 시세로 볼 때는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증가율이, 즉 물가 정도 따라가야지 되는데 주택 같은 부동산은요, 그 부분이 멈춰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배경 중에는 설명드린 것처럼 가계부채의 규모와 금리 상승의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